예, 2부 검요 칼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재인과 촛불 세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꼴들은 이거는 나라냐? 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재인과 그를 지지한 촛불 세력들은 촛불을 들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정권을 사실상 뒤엎고 권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기보다는 탈취했죠. 자,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명분을 줘서 권력을 뺏길 것 같으면 그건 정권도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구실과 명분을 제공해서 뺏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러면 뺏어간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에 지적된 문제들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보면 박근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 권력과 맞부딪히는 척 하다가 청와대가 화를 내면 엎드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서 여의도 출장소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새누리당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당한 세력들은 탄핵에 가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측면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에 달라들기도 했던 당시 새누리당이 훨씬 민주적인 여당이었고 지금 청와대에 숨소리 한 번도 내지 못하고 다 납작 엎드려 있는 민주당은 당시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에서 범여권이라고 부르는 그룹 속에 청와대를 향해서 나라를 이런 꼴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념과 칼라로 한국에서 많지는 않지만 지지를 받아가던 정의당이 지금 문정권 시대에 와서 얼마나 문정권의 하수인으로 문정권의 의용정당으로 전락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별도로 정의당이라는 이념 진보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추악한 그야말로 의용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 때문에 기어나갔던 지금 평화당 사람들이나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 상당수도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당을 따로 하나? 결국은 지금 범여권, 문정권 내부에 권력 투쟁에서의 자신들 몫을 챙기려고 저렇게 야당인 척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권은 여당 내부에서 여당이 권력을 책임지고 끌고 가고 또 청와대와 긴장 관계에서 서로 상호 보완과 견제를 하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관계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야당 민주당이라도 세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권 등에 대해서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당조차도 지금 청와대의 독주와 횡포에 대해 거의 제대로 된 저항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마음대로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언론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비판받았지만
문 정권이 무서워서 그때 대단하던 언론들은 지금 전부 입을 다물고 문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서훈과 양정철, 김연경 이런 사람들의 사적인 미팅 소란도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형태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언론이 맞느냐? 그 여자 기자가 뭐라고 그 여자가 말을 하면 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정빙이나 증거 없이 자신이 알리바이를 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마라는 말에 언론들이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고 오늘은 그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조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문제가 됐던 가장 큰 핵심은 국정농단이라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사사로운 국가 운영을 했다. 최순실과 3인방 등이요. 자, 그 속에서 재단도 만들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죠. 삼성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런 박근혜 정권을 30몇 년을 때려놓고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35년인지 6년인지 합계. 자, 손혜원이 벌인 사사로운 국정농단은 좀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손혜원이 지금 목포에 근대 역사문화지구라고 만들고 거기에 자기 돈을 남편의 재단이니 뭐니 신인척이니 해서 그렇게 집을 사들여서 한 행태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사업들을 공적인 기관에 강요하고 인사를 강요하고 이해를 추구한 부분, 그런데도 손혜원을 아직 제대로 검찰에 한번 부르지도 못하는 부분, 어제 손혜원이 보훈처와 검찰 고발했어요. TV조선을요. 이미 28명의 인터넷 하는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저런 손혜원의 행태에 조사도 한번 못하고 고발당하는 검찰의 모습이 이게 권력의 사사로운 운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다혜를 둘러싼 이주 의혹과 그 남편 토리게임즈부터 시작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 부분이 사사로운 부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규건이 우리들 병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문 정권의 구린 부분을 틀어막고 그런 윤규건 부부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래서 버닝썬이라는 저런 엄청난 한마디로 국가 묵인 강간 커넥션이 가동되었는데 거기에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온 세계에 돈 많은 검은 놈들 한국 다 와서 섹스와 마약과 성폭행, 성접대 등으로 즐기고 검은 돈을 한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우가 폭로한 블랙리스트, 마음에 안 든 사람 쫓아내고 화이트리스트, 저급형 밀어주는 일에 대해 제대로 처벌조차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폭로한 사람이 걸려들었고 신재민이는 한마디 폭로하다가 정신병원에 2달 갇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 눈앞에서 북한에 대한 석탄 밀수와 정제유 밀 반출 이런 대북 밀무역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하나 규명하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산업은행에 1,400억 우리들 병원 대출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에 이루어져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왜 대출하게 해줬는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규명하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앞장서서 정권을 비리를 폭로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은 전부 곽상도나 강효상 의원처럼 한 칼씩 맞고 그 뒤부터 사라집니다. 그 뒤부터는 국회로 복귀하자. 너무 무리한 폭로하지 말고 사과해라. 내부에서 편드는 놈들만, 정권 편드는 놈들만 야당 내부에 설치고 있지. 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도 이 정권의 핵심적 비리에 대해 자기 입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막는 척 시효했다고 우매한 보수 대중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사사로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냐.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재특검 이야기를 야당이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사실을 폭로해보려다가 지금 드루킹 일당들만 다 깜빵에 갇혀 있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 5급 행정관이 서류 들고 다니면서 육군 참모총장을 밖에 불러내고 서류 잃어버려도 그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강효상에게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폭로했다고 문재인이 그렇게 무섭게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 의원을 공격했는데 저들이 이렇게 서류 잃어버리고 하고 다닌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얼마나 큰 누수입니까? 장성들에 관한 서류를 통으로 잃어버렸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게 나라냐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세월호의 무능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요. 세월호 사건에서 국가가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뒤로 자기들이 그걸 지적하고 무능한 나라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일만 생기면 전부 누르칙칙한 민방위 복 빨리 있고 발표만 빨리 하지 이 정권에서 벌어진 숱한 화재 사건 사고 그리고 뱃놀이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권은 빨리 대응해서 이전 정권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게 있습니까? 이번에 무려 26분쯤 돌아가신 걸로 지금 우려되는데 이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도요. 결국 알고 보면 한국 관광객들이 1년에 수십만 명이 관광하는 그 코스에 이런 식으로 구명정이나 구명보트조차도 구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그 관광 코스에 대한 점검만 했더라도 이런 예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단 한 번 점검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민방위복 입고 TV 앞에 나가서 뒤늦게 쓸모없는 해군 구조부대만 보내면 잘하는 거고 강경화가 현장에 가면 잘하는 겁니까? 강경화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뭐 있고 거기에 가서 해군 구조부대가 물속이 유속이 빨라서 이미 세게 흘러가는 그 강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과연 박근혜 정권과 다른 사건 사고들에 대한 얼마나 유능함을 보였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삼권 분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권의 코드에 맞는 색깔을 가진 판사들이 법무비서관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사법부와 연관고리를 가지고 일부 판사들, 국제인권법 연구원이 이런 판사들을 선동해서 사법농단을 이렇게 홍위병처럼 꾸미게 하고는 그렇게 했던 법무비서관은 법제처장이 되고 남아서 사법농단에 척결하라고 앞장섰던 사람은 그 법무비서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요, 문 정권이 이야기하던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권의 사주에 의해 코드가 다른 사법부 사람들을 전부 척결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숙청의 다름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 한 자리 받아 처먹으려고 그래서 이런 농단을 주도하고 그 자리에 기어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이 법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정말 안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낙하산은요, 국밥집 사장이 깜도 안 되는 서류고 뭐고 다 떨어져도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한 자리 꼽아주는 그런 정권의 수준입니다. 자, 역대 어느 정권보다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가 심하게 나타나고 언론사의 패널조차도 심지어 세세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시하고, 솔직히 제가 가끔 TV에 나가지만 여기가 북한인지 한국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뉴스 프로들을 하면서 그걸 마치 무슨 시사 토론 프로인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말 저 말 다 가리고 이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할 바에야 뭘 하고 토론 프로를 합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까? 그래서 언론이 전부 개가 돼버렸습니다. 비리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겁을 줬는지 허가 때문인지 언론을 다 개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민주주의 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이제는 유튜버까지 손대면서 그냥 두지 않겠답니다. 6월 1일부터요. 경고 사매하면 끝낸다 어쩐다나. 저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지금 자행되고 있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무수하게 메일 왔어요. 그 메일에 보면 얼마나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조회수 조작, 구독 조작을 하고 있는가 시청자들이 다 확인한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상권 분립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 문재인은 거의 총통의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도 이 정권은 교묘한 프로파간다로 45%에 딱 본드를 붙여놨습니다. 정권 지지율이요. 최근에 한 6개월간 45% 안팎에서 꼼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50% 됐다가 44%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 경찰에다가 공수처니 국가수사본부니 만들어서 이제 검찰, 경찰, 판사들까지 전부 모가지를 쥐고 청와대에서 직접 지휘해서 다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주의를 외치던 교수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히틀러의 선전상을 했던 괴벨스보다도 더 뛰어난 솜씨로 언론을 차단하고 막으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에서 전체주의 사회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조국이 정치하러 가면 신인 가산점을 준다네요. 조국이 정치 신인입니까? 차라리 유시민이를 정치 신인이라고 하세요. 사슴을 놓고 이걸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놈들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선거를 앞두고요. 총선을 책임진 양정철이가 대북 공작을 책임진 서훈이를 만나고 그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북한 전문 TV의 최고 고급 간부가 배석을 했습니다. 서희서 무슨 장난을 했습니까? 근데 밥값은 각자가 냈다고 현금으로 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가고 있다.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 같은 소리를 승복하지 않으면 반정부 분자가 되고 머지않아서 제거될 운명으로 다들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상권 분리만 무시할 게 아니라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거법을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무시해버리고 저거 쫄병 의용 야당들만 불러다가 통과시켜버리면서 그들에게 그 대가로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을 뒷덜미지는 공수처를 통과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도 우매한 수준에 이르는 건 마찬가지라 사이비 여론조사 회사들이 공수처 여론이 많다, 남북 대화 잘하고 있다 이런 가짜 여론조사들을 이젠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라는 가짜 여론조사가 여론이 되는 대규모 여론조작 사태가 지금 백주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이제 여론 조작이 빅데이터가 되고 그것이 여론으로 이렇게 고착되는
희한한 일이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요, 내년 총선에 이기면 제 장담컨대 아마 미국하고의 관계를 거의 정리해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대선까지 남은 총선 이후 대선까지 2년 동안에 아마 미국하고 갈라서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고 전시작전권을 해소하면서 미군을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급작스러운 남북 연방으로, 표현은 국가연합이라 하지만 남북 연방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고 휴전선은 거의 붕괴되고 NLL은 붕괴될 겁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상련했다가 이 대실패를 했던 일랑이라는 연화 있죠. 그 일본의 견양전설이라는 그런 만화를 영화한 거죠. 그 일랑이 원래 일본의 2차 대전 패망 이후 1960년대에 그때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반정부 세력을 진압하는 특기대라는 그런 조직과 또 정부 내에 알려 이런 것들을 다룬 이 허무주의 영화인데요. 이 일랑을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2024년에 북한하고 무슨 통일을 선언하고 그거 5년 동안에 그걸 준비해 가는 동안에 섹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반정부 분자들이 통일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온 나라가 통일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과 그 통일을 반대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쏘면서 테러가 벌어지고 그걸 진압하기 위한 특기대가 나서고 그 속에서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안부와 특기대에 알려 이런 것들을 일랑이라는 영화에 김지훈 감독이 담아서 영화 만들었다가 몇백억 들였는데 89만 명인가 뭐 보고 대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정권은 통일을 밀어붙이고 북한하고 통일을 선언해버리고 물론 미군이 나간 상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자, 그걸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 과도 기간 동안에 이제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 벌어지는데 반통일 세력들이 악랄한 테러 집단처럼 그야말로 고정 간첩처럼 비춰집니다. 섹트라고 하는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요 근래에 조금씩 보면서 참 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정말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는 하겠다. 2020년대에 그건 일본의 60년대의 상황을 한국의 2020년대 상황으로 치환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해서 감독 자체가 상상력 하나는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요 근래에 보면 강효상 의원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이나 강효상 의원을 콕 집어서 지금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이 낡은 투구 보수의 프레임을 거는 세력들이라며 한국당 세력들을 비판했고 5.18 추도사를 하면서도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곳곳에서 야당 비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장 제안도 거부합니다. 야당을 야당답게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만만하게 보고 깔아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온 사방에 다 무너지고 의료보험을 못 내는 체납 사업장이 6만 개가 되어간다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저소득층의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보조금을 주면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더 풀면 경제가 망해도 그것이 IMF나 이런 걸로 수습되지 않는 폭탄으로 터져버리기 전에는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 우기면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안에 경제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가 망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대중을 현혹시키는데 그래도 이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런 식의 경제 운영을 한다면 벌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엎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망할 때는 국민들 수준이 바닥을 기기 시작하면서 같이 망해가는 것이지 그야말로 몇 사람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망하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폭발시켜버리라. 건축물이고 시설물이고 공장이고 독일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그랬냐? 독일은 망해야 한다. 내가 이랬냐? 그들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다 박수치고 밀어붙여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은 뒤로 빠지냐? 이게 히틀러의 논리였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 망하는 부분에서 뭔가 촛불 세력들한테만 책임이 있냐? 저는요,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마치 피해자인 양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런 집단한테 나라를 넘겨주고 피해자인 양, 예? 어쩌다가 이런 것 수준들한테 나라를 뺏기는 데 대해서 반성이나 자성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이 삼류라면 한국의 보수가 사류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자성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뭔가 이 촛불 세력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나라 꼬라지를 이따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확실하게 망하는 능력을 가진 것도 그야말로 역대 경험하지 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들의 공약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꼴은 나라냐? 자, 이러고도 멍청한 야당만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너들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냐? 자, 국민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나라요. 정말로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년 내에 멀쩡했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베네수엘라 꼴을 되어가는 지금 모습을 훨씬 빨리 목격할 수 있을 거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10대들이 세대 단절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양이 부족하고 애도 안 놓고 해서 그 세대가 거의 한 세대가 날아가 버릴 지경이다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